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르치 해협의 크림대교, 케르치 대교가 폭파됐죠. 그래서 차량 통행, 트럭 통행 안 되고, 그리고 기차 통행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지금 러시아는 당연히 그 복구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복구가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내년 4월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하는지, 그럼 도대체 언제 마치냐? 언제 마치는지. 그럼 이 케르치 대교가 복구가 안 되면 크림반도, 또 크림반도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이 지역의 러시아군 보급이 안 되죠. 큰일 난 거죠. 언제까지 러시아군이 큰일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드론, 자폭형 이 공격 드론을 들여와서 무려 2,400대나 되죠. 그걸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로 쏘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또 이걸 방어하는 새로운 전술도 개발되고 있는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보겠는데요. 전과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헤르손 전선에서 발생한 전과라고 합니다. 병력은 무려 530명 사살, 전차는 11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16대 격파, 그리고 야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3대의 야포를 격파했습니다. 다른 장 로켓도 무려 6문이나 격파했습니다. 이거 뭐 거의 2개 포병대대급의 이 포병이, 러시아군 포병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됐습니다. 무인 항공기 35대가 격추됐는데, 이날 하루 동안 러시아는 총 48대의 자폭 무인 공격기를 쏘아서 그 중에서 35대가 격추되었고 13대는 민가 지역에 가서 폭파했다. 탄도 중량이 40kg이나 되니까 굉장히 꽤 강력한 이런 위력인데, 이걸 가지고 민가 아파트 이런데 무려 13개나 적중했다라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미사일 2발 요격했다. 순항 미사일이죠.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 협상으로 러시아에 피랍, 납치되었던 여성 108명을 구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참 이 여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불행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틀 연속으로 키우에 자폭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 드론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이란 대사관에 반전 시위대에 의해 피습돼서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이란 이들이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해주다 보니까 이로 인한 전쟁 범죄가 발생하잖아. 이란 이들 나빠 하는 이런 그 항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급은 제재 위반이다. 니들 또 제재 맞는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란이 이번 침공에서 러시아와 공범이다. 그러니까 이란도 빨리 제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란의 제재는 과거 핵 협상 결렬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는데, 그 제재는 무기 금수 조치, 그러니까 무기를 수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란의 무기는 대단히 노후됐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무기가 이제 그 제재가 끝났으니까 무기 수입할 수 있는데 수출은 할 수 없다. 왜냐? 이 무기들이 이제 헤즈볼라나 이런 데로 가서 중동 지역의 테러 행위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수출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제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들 지금 또 제재 맞을래? 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벨라루스군은 참전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어제는 분명히 벨라루스군 3,000명, 러시아군 9,000명이 합동군을 만들어서 한 15개 BTG를 구성해서 체르니우 북쪽 국경 넘어 벨라루스 지역의 고멜이라는 지역에서 한 15개 대대 전술단 BTG를 만들어서 치고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 국방부는 벨라루스군은 참전할 징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 말이겠는데, 아무튼 이건 좀 혼선을 주는 그런 정보전, 심리전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이 벨라루스군이 참전하면 이 권력 기반이 약하고 그 권력 기반의 대부분을 러시아의 백업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 루카센코 독재자가 러시아가 지금 신경을 제대로 써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신인균 군사TV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것도 자기 핵심 세력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푸틴이 아웃될 수 있다. 이런 정보 분석을 영국의 MI6 최고 수장 출신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네들 지금 앞가림도 지금 급급한 이런 상황에서 루카센코까지 벨라루스까지 봐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러면은 군부가 들고 일어나 버리면 루카센코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압박을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루카센코 벨라루스가 뭔가 좀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EU와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게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개전 초부터 계속 우크라이나에 위성통신 지원을 해주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통신이 유지가 되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찬사를 받아왔다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돈 내라 라고 했다가 전 세계 네티즌들의 융단 폭격을 받았죠. 뭐 쓰리 같은 짓 한다고. 그래서 돈을 안 받겠다고 했지만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그래 돈 주자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자기네들의 기금으로 자금으로 스타링크의 우크라이나 통신 지원 요금을 내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불행한 그리고 이가 갈리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즉 이지움 지역입니다. 이 학살 안매장 시신 수습 벌써 609를 돌파했다. 이야, 그 불과 몇 달 만에 600명 이상을 학살해서 안매장 시켜놨다 이겁니다. 그 안매장 당한 그 시신들의 상태도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뭐 어떤 신체 일부를 자르든지 뭐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도 유럽에서. 자, 벨고로드 사건 당시 그러니까 벨고로드에서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 군인들이 3명이 총기를 탈취해서 이제 지휘관을 죽이고 총기 난살하고 2명은 사살되고 1명 도망갔죠. 그 사건입니다. 당시 러시아군 지휘관이 종교 모독 발언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뭐 저희 예상대로 돼지고기를 줬답니다. 할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줬답니다. 그리고 자,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성전이야. 그러니까 니들 마음 다 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데 이제 그 이슬람 계열 이 타지크족들은 아니 우리에게 성전은 알라를 위한 전쟁뿐이다. 무슨 이게 성전이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러시아 지휘관이 무슨 소리야? 아니 알라 그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무슬림 타지크족 이 병사가 몇 명이 이제 분노를 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연방의 분열, 해체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되지 않냐라는 이 분석이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공개 채널에서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공개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크렘린에 대한 비판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 작전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바그너 그룹은 푸틴의 사냥개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냥개가 지금 주인을 물고 있습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 지휘부가 헤르손을 탈출했다라고 공식 확인해줬습니다. 헤르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지휘부 이런 핵심 인사들은 남쪽으로 도망와 버렸다. 그래서 북쪽에는 지금 이제 하급 지휘관들하고 병사들만 남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리고 고급 지휘관들은 다 탈출하는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일이 헤르손에서 발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러시아가 이란제 저가 드론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 자폭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노리고 도시에만 집중적으로 날아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0월 17일 이 드론에 의한 첫 군집 드론 공세가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이란제 샤히드 136 러시아명 게란2 드론으로 군집 드론 전술을 사용해 미콜라이우 공격을 시도했으며 해당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자산에 의해 저지되었다고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가 현재 시각 8월 18일 밝혔습니다.
노바카호프카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드론은 레이더 스크린으로 확인된 것만 15대의 드론이 무리를 지어 미콜라이오시로 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는 이들 군집 드론의 접근을 확인하고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군집 드론은 미콜라이오주와 헤르손주 경계를 넘기 전 11대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고 나머지 4대 역시 미콜라이오시 외곽에서 격추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 개시 이래 처음으로 시도한 군집 드론 공격 전술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0여 대 안팎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대도시 공격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무리를 지어 편대 비행하는 드론으로 군집 공격을 시도한 적은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러한 공격이 이란의 자폭 드론 대량 공급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라며 러시아가 샤히드 136 드론을 최소 2,400대 이상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히드 136 드론은 한 발에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 2만 달러에 불과해 대량 운용에 부담이 없고 느리고 소음이 크지만 40kg에 달하는 탄두를 실을 수 있어 민간인 거주구역을 상대로 한 테러 공격에 더없이 적합한 무기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민간인만 노리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 작전에서 군집 드론 전술이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항전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전쟁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피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드론, 바로 게란투 샤히드 136인데요. 이걸 이제 2,400대 가량이나 러시아에 공급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최대 2,500km를 비행을 한답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죠. 여기에 뭐 2,500km를 나를 수 있는 연료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재원상으로는 그리고 최대 시속 185km. 그런데 순항속도는 100에서 150km. 그런 순항속도로 날았을 때 2,500km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5m 정도의 덩치, 작으니까. 그래서 이 드론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도 이제 격추가 되니까 자, 떼거지로 보내서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살아 들어가서 공격하자. 왜? 일단 싸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5대를 한꺼번에 날려 보내는데 헤르손을 넘어서는 순간에 11대가 격추되었고 그리고 미콜라이오로 들어가는 순간에 또 4대가 격추되어서 15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드론들을 격추시키는 것은 지대공 미사일들입니다. 근데 이 드론은 2만 달러예요. 2,400만 원, 2,500만 원. 그런데 지대공 미사일들은 훨씬 더 비싸죠. 그리고 2,400대를 수입했다면 지대공 미사일이 2,400발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비싼 미사일들이. 그래서 수십만 달러의 이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쏴서 이 2만 달러짜리 탄도 중량 불과 40kg짜리 이 드론을 격추한다. 이건 뭐 완전히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을 갉아먹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수호24, 미그29 이런 전투기들이 계속 떠서 하늘에서 기관포로 상대하고 또 기관포 상대하기 전에 또 공대공 미사일 쏘죠. 공대공 미사일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큰일 났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나토가 대량으로 안티 드론 건을 지금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드론도 어차피 이 지금 게란투 같은 경우는 이 통제소에서 계속 무전으로 뭔가 지령을 계속 보내줘야 되니까 그걸 똑같은 이 주파수를 날려가지고 그 통제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주파수가 서울 방송 듣다가 경기 방송 어느 지역에 가면 경기 방송이 더 세게 들리는 또 충남 방송 대전 쪽으로 가면 충남 방송이 더 세게 들리는 이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똑같은 주파수를 더 세게 쏴가지고 저 드론의 통제권을 뺏어서 야 너 여기 내려와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전파를 가지고 드론을 격추시키는 이 안티 드론 건을 대규모로 이제 지원한다라는 건데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 저거 어떻게 하냐? 야, 지대공 미사일 쏘기에는 너무 진짜 우리가 안 된다. 지대공 미사일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는 소총으로 드론 사냥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겨냥해 대량의 자폭 드론 공격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도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규군과 예비군은 물론 경찰과 민간인들에게도 대공사격 기술 지침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키우 경찰이 소총으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0월 17일 키우에 실시한 대규모 드론 공격 당시 키우 경찰이 시내 중심부로 들어온 러시아 자폭 드론을 소총 사격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키우 경찰국이 현지 시각 10월 18일 밝혔습니다. 키우 경찰은 이른 아침 순찰 도중 도심 지역으로 접근하는 샤히드 136 드론의 시끄러운 소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순찰 차량에서 AK-74 소총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들은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드론을 겨냥해 대공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샤히드 136 드론은 최대 속도가 시속 185km에 달하지만 순항 속도는 시속 100에서 150km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느린데요. 이란이 자체 제작한 MD-550 4기통 피스톤 엔진을 장착해 이른 아침에는 1km 밖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드론이어서 러시아군 내에서도 모페드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키우 경찰들은 AK-74 소총을 단발 사격 모드로 넣고 조준 사격을 가해 드론을 맞추는 데 성공했는데요. 대공 사격에 나선 경찰 3명은 드론을 격추하기까지 한 명당 10발 안팎의 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자폭 드론이 접근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총 사격으로 격추를 시도하라는 지침과 교육 자료를 일선 경찰과 행정당국에 하달했는데요. 특히 예광탄으로 사격할 경우 격추 효과가 더 뛰어날 것이라는 팁도 일선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드론 공급이 끊기기 전까지는 미사일 전력을 대신해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군집 드론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엽총으로 수호이 34 전투기를 격추시킬 정도로 무섭고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에 드론이 날아들고 자폭 드론이 그게 군사시설, 전략시설, 통신시설 이런 데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민간인 집단 거주지역으로 들어가서 공격하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왜 전쟁을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나고 공포에 떨고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반전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민간인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첫 번째 소식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2만 달러짜리, 불과 2만 달러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20만 달러짜리 공대공 미사일, 40만 달러짜리 공대공 미사일, 또는 뭐 70만 달러짜리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쏘기에는 이건 뭐 도저히 어떤 뭐 경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제적 효과도 안 되고, 또 그런 정도로 지대공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소총으로 쐈다. 그래서 지금 드론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찰이 순찰 차량 2대 지금 세워놓고 사격을 하는 겁니다. 사격해서 한 10발씩 쏴가지고 격추를 시켰으니까, 격추해서 여기 지금 꽝 떨어진 거예요. 여기 떨어졌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한 10발씩 이렇게 여러 명이 쐈으면 총알 한 발에 한 500원 이렇게 따지면 한 뭐 15,000원, 2만원 정도에 끝낸 거죠. 정말 이게 아주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크라이나가 안티 드론 건으로 그냥 어떤 그 경제적 지출 없이 그냥 전파만 좀 쏴가지고 충전해서, 배터리 충전했으니까 전파만 좀 쏴서 추락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총탄으로 한 10,000원, 20,000원에 격추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야, 이것도 안 되겠네 이렇게 가지, 지금처럼 아주 고가의 지대공 미사일 쏘고 공대공 미사일 쏘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거 딱 좋구나. 왜? 경제적으로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야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작전이었고, 이 할아버지가 이 엽총으로 수호이 34 전투기 격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럴 정도로 대단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소총으로 드론 다 잡아버리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 이 세 개의 주가 이제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을 큰일 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케르치 대교가 파괴되고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공세가 시작되자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이 잽싸게 도망갔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크림반도 축선과 자포리자 일대의 M14 고속도로 축선을 통해 겨우 유지되던 러시아 남부전선 양대 보급선 중에 크림반도 축선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케르치 대교가 파괴된 후 러시아가 선박을 이용한 보급작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지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선박 운행이 끊긴 것은 물론 케르치 대교 복구 공사도 중단되어 크림반도 축선의 보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재 시각 10월 18일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라스푸디차가 시작되고 기온이 급강하기 시작하면서 헤르손 지역은 물론 크림반도와 자포리자 일대 난방용 연료 소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물류망이 파괴된 상태에서 케르치 해협에서 운행되고 있는 선박만으로 이 연료 소요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크림반도에서 대량의 동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월 초 잠깐 가능했던 선박 운행도 10월 중순 들어 거의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케르치 해협의 연간 평균 풍속은 초속 4에서 8m 수준으로 비교적 센 편이지만 흑해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덮치는 라스푸디차 기간 중에는 초속 30에서 33m 수준의 강풍이 계속되며 잔잔한 날에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 낮게는 3, 4m에서 높게는 5m 이상의 파고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기상청 자료를 참고하면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지붕이나 기와가 뜯겨 날아가며 초당 30m 이상의 풍속에서는 허술하게 지은 조립식 건물이 붕괴되는데요. 현재 케르치 해협에 불고 있는 초속 30에서 33m 수준의 바람은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키거나 전복시킬 정도로 엄청난 위력입니다. 이러한 강풍 현상은 11월 중순까지는 라스푸디차에 의해 그 이후부터는 내년 봄까지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냉기와 흑해의 온기 사이의 온도차가 만들어내는 기압 차이에 의해 계속되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이 때문에 이번 주부터 케르치 대교 복구 공사를 잠정 중단하며 내년 7월 이후에야 일부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고지를 크림 당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케르치 해협의 모든 선박 운행은 중단되었고 러시아는 이 일대를 우회하는 항로로 수송기들을 집중 투입해 긴급한 물자를 크림반도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수송기 몇 대로는 남부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탄약과 물자는 고사하고 크림반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 소요량도 채울 수 없어 현재 크림반도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보급로인 M14 고속도로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공습과 포격, 파르티잔 활동 급증으로 물동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라스푸디차와 혹한을 앞둔 시기 러시아군의 보급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이 스탈린그라드의 독일제 육군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러시아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참 이 하루의 이 장면이 러시아에게는 정말 엄청난 데미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이 케르치 대교가 끊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 공문이 하나 보입니다. 이 공문이 뭐냐 하면 이 대교를 복구하는 공사와 건설업체와의 공사 계약서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 박스 여기 보시면 내년 7월 1일까지 이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7월 1일. 올해 지금 언제입니까? 무려 9달 이상을 지금 이 케르치 대교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도 하고 싶죠. 지금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크림 쪽의 바람 속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초속 18m였습니다. 와, 초속 18m. 엄청나죠? 그리고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날은 초속 30에서 33m. 태풍급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부니까 당연히 이런 화물선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화물선은 이 페리 같은 경우는 평저선 아닙니까? 파도를 엄청 받아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보면 화물선이
파도에 밀려와서 좌초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화물선 운행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해무가 엄청 끼니까 뭐 보여야 가죠. 그래서 위험해서 못 가요. 파도는 치죠. 해무가 껴서 보이지는 않지요. 그리고 가끔 또 우크라이나 공격은 있죠. 다리는 건널 수 없죠. 이제는 7월 1일까지 이 크림반도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추워서 여기에 난방유 같은 거 지급돼야 되는데 난방유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크림반도에 있는 200만 명.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크림반도 건너편에 있는 헤르손, 자포리자 남쪽에 있는 이 러시아군들 지금 주력 부대들 30만 명 동원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보낸다는데 걔들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로스토프 온돈에서 메리토폴까지 가는 이 M14 도로 이거 하나뿐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친절하게 이 도로는 놔두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조그만 다리들 끊어버리겠죠? 그리고 라스푸티차로 이 도로 옆은 완전 진창이 되어 있을 텐데 도로 곳곳에 그냥 화구 만들어 버리겠죠? 그러면 돌아가야 되죠? 도로 밖으로. 그러면 거긴 진창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만들 겁니다. 이제 러시아군. 이 케르치 대교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큰일 난 겁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